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몰아보기 한상 차림 지금부터 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하고도 먼 옛날, 한양을 향하는 나그네 객들과 또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의 입출이 잦은 곳으로 유명한 고을인 정주골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정주골에는 참으로 유명한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옹이라 불리는 처자였지요. 정주골 오옹은 고을에서 소문난 제색의 여인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그녀의 춘기가 활짝 무르익어 오옹의 참한 미모는 마치 제철을 맞은 벚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났지요. 흩날리는 봄바람에 그 춘기를 가득 실어 오옹이 골목 어귀를 거닐기라도 하면 고을의 남정네들은 그런 오옹을 흘끔거리며 군침을 삼키기 일쑤였습니다. 여보시게 저기 오옹이 지나간다네. 어이구 저 춘기가 물씬 올라 살랑거리는 저 자태를 좀 보라지 저거. 거참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미모일세. 아 어찌 아니겠는가. 옹 저것을 한번 품을 수만 있으면 내 기방 같은 곳은 얼씬도 하지 않을 텐데 말이야. 헐시구. 아니 이 작자의 입에서 이러한 소리가 다 나온단 말인가? 자네는 원래 여인 보기를 돌같이 보는 자 아니었나? 자네 입에서 어찌 그런 소리가 다 나오는가? 이 사람아, 저 미모가 어디 보통 미모인가? 임금이 보기라도 했으면 당장의 국모로 추대할 미모인데 자네라면 어찌 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허허, 그려.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려. 그나저나 자네 마누라한테 그 속마음을 들키지나 마시게나 그려. 자네 마누라 귀에라도 들어가는 날에는 아마 자네 뼈도 추리지 못할 걸세. 이렇듯 당대 천하를 호령한다는 사내들조차 이 오옹의 앞에 서면 그 기세가 죽어 가히 경국지색이라 칭송할 만하였지요. 하지만 하늘 아래 완벽한 제인은 없다 하였던가요. 이러한 오옹에게도 커다란 결점이 두 가지 있었으니 하나는 그 입이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색을 밝혀도 너무 밝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의 노소를 막론하고 사내에게 아내든 정인이든 임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옹은 자신이 흥미가 동하는 반반한 사내라면 반드시 주박을 노트 꼬드겨 사랑을 확인받아야만 분이 풀리는 성미였습니다. 그렇게 야음을 틈타 가진 사내들을 꼬드겨 거하게 야합을 치르고 그 이튿날이 되면 사내와 베갯머리에서 나눈 은밀한 이야기들을 온 동네에 흘리고 다녀 걸어다니는 파발마라는 수식어가 붙은 여인이었지요. 이 오옹에게 걸려 밤사이 비밀을 털어놓았다가 동네방네 소문이 퍼져 입방아에 오른 사내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개중 몇몇은 관아에 끌려가 저지른 악행을 고초당하고는 치도곤 신세까지 되기도 하였지요. 박서방, 그치가 간밤. 내 전무덤에 고개를 파묻고 떠든 이야기가 소문나. 마누라에게 고발당에 관하여서 곤장찜질을 당했다던데. 허이구, 나원 참. 어쩜 이리도 재미있을꼬? 오옹은 사내가 자신의 앞에서 한껏 작아져 자신의 품속에서 갖가지 비밀 이야기들을 줄줄 토로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제 아무리 꼿꼿하게 젠체를 하던 사내들도 노소미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자신과 합의를 치르게 되면 그녀의 재색에 푹 빠져 잔뜩 걸어둔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니 오옹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유흥거리가 또 없었습니다. 그녀 때문에 입방아에 오르게 된 주인공들은 이를 괘씸히 여기곤 하였지만 이 오옹의 집안이 대대로 천석군의 부자였던 데다 고리와 부도덕한 장사로 사람들에게 착취해낸 막대한 부를 이용해 한양의 고위관리들과도 연을 대두었기에 누구 하나 나서 속시원히 그녀를 혼쭐내는 자가 없었지요. 게다가 고을의 사또 역시도 그녀의 재색에 푹 빠져 밤만 되면 그녀를 찾는다는 소문이 파다할 지경이라 감히 그녀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정절과 품위를 중요하게 여기던
몇몇의 사람들이 그런 오옹을 두고 손가락질하며 흉을 보기 여사였지만 오옹은 그런 세간의 소문 따위는 신경 쓸 이유가 없었어요. 자신에게 덕지덕지 매달린 온갖 상스러운 소문들이 가득하여도 그녀와의 하룻밤의 목을 빼며 매달리는 사내들로 언제나 인산이네였으니까요. 사태가 이러하니 시간이 흐를수록 오옹은 자연스레 콧대가 높아지고 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어 아나무인 태도로 사람들을 낮잡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가 갈수록 물이 오르는 그녀의 미모와 함께 그녀의 평판 또한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지요. 제깟 것들이 나를 폄하하면 어떻다는 게야? 뒤로는 나에 대한 욕지기를 늘어놓으며 호박씨를 잔뜩 까도 면전에서 내 웃음 한번 받아내면 그 길로 정신을 잃고 영혼이라도 내어줄 듯꾸니 이 어찌 손쉽지 않을 수가 있으랴. 사내들은 나를 한번 영접하려 저리들 애를 쓰고 여편네들은 그저 어떻게든 나를 까내리려 안달이니 삼남한상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매일이 즐겁구나. 오옹의 미모가 날이 갈수록 꽃처럼 화사해지고 있었으나 향기는 독을 품은 듯 위태로웠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날카로운 가시를 숨긴 듯한 그녀의 성정과 경박한 입을 두려워하며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오옹은 그런 세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사내들이란 그저 잠시의 유의를 위한 장난감이요. 여인들의 질투란 무료한 일상의 양념과도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처음부터 오옹이 이토록 뒤틀린 심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풋풋한 17의 오옹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지닌 소녀였답니다. 그 시절 오옹에게는 정혼을 약속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 현감의 아들인 정한수 도령이었지요. 한수는 훤칠한 키에 맑은 눈빛을 지닌 학문과 무예 모두에 능한 젊은이였습니다. 오옹은 그런 한수에게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어린 날의 풋사랑을 아름답게 키워나갔답니다. 달 밝은 밤이면 오옹은 한수의 은밀한 부름을 받고는 제 마음의 달콤한 연심을 참을 수 없어 몰래 담을 넘어 한수를 만나러 가곤 했습니다. 도련님, 이 밤에 또 저를 부르시다니요.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이러시옵니까? 오옹은 투정 부리듯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한수는 그런 오옹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낭자를 보지 않고는 하룻밤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어찌하겠소. 이 밤 낭자의 얼굴은 저 달보다도 더 곱구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의 어깨에 기대 앉아 미래를 약속하고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오옹은 한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녀에게 한수는 세상의 전부였고 그의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으니 말입니다. 도련님, 저희가 혼이 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낭자와 함께 저 푸른 강가에 작은 기와집을 올리고 아침 저녁으로 낭자가 지어주는 밥을 먹으며 밤에는 낭자의 고운 노랫소리를 듣고 싶소. 그리고 낭자를 닮은 어여쁜 아이들도 여러 낳아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구려. 한수의 말에 오옹은 붉어진 뺨을 그의 어깨에 파묻었습니다. 그녀는 한수가 그리는 미래가 곧 자신의 미래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한수는 오옹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시들을 읊어주었고 오옹은 한수에게 자신이 만든 향낭을 선물하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절 오옹의 입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수와 나눈 모든 비밀들을 가슴속 깊이 간직했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이었지요. 남색을 밝히기는커녕 오직 한수만을 바라보며 정절을 지키는 현숙한 여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수에게서 급한 서신이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병환으로 위독하여 급히 본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낭자,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소.
아버님의 병환이 위중하시다 하니 아들 된 도리로 곁을 지켜야 할 듯 싶구만.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낭자 곁에 있을 것이니 너무 상심치 마시오. 일이 정리되는 대로 곧 돌아와 낭자를 맞이하겠소. 한수는 오옹의 손을 잡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오옹은 슬펐지만 효심 깊은 한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도련님, 부디 아버님의 쾌차를 빌겠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본가로 가 집안의 일을 돌보셔요. 그리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저는 도련님을 굳게 믿고 있사옵니다. 저는 이곳에서 도련님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옹은 집안일이 먼저라며 눈물로 그를 배웅하였고 당연히 그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한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지요. 오옹은 매일 밤 달을 보며 한수를 그리워했고 그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수가 아버님의 병환이 깊어지자 가문의 명맥을 잇기 위해 급히 다른 유력 가문의 여식과 혼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옹은 처음에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한수 도련님은 나에게 약조하지 않았는가? 나를 맞이하러 온다고 하시지 않았느냐는 말이야. 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결국 한수의 집에서 보낸 파온 통지서가 오옹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통지서에는 간결하고 냉정한 몇 줄의 글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안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 댁과의 혼약을 파기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 부디 앞날에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오. 오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과 한수가 원할 때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주었던, 모두가 손가락질했음에도 포기했던 정절, 그리고 그녀가 꿈꾸었던 미래까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순수했던 마음은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얼룩졌습니다.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모든 약속은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지새우던 오옹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내의 달콤한 말과 맹세는 얼마나 허망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인지를 말이지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얼마나 쉽게 변하고 부서질 수 있는 것인지를 곱씹은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깊은 상처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 사내들이란 다 똑같지. 달콤한 말로 여인을 홀리고 제 욕심을 채우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와서는 위선자들이지. 그날 이후 오옹은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진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내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에게 버림받았던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고 그녀는 자신을 버린 한수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내들에게 복수하듯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내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비밀을 캐내고 그 비밀을 이용해 그들을 조롱하고 망신주는 것에서 만족을 얻었어요. 사내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베갯머리에서 온갖 은밀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때 오옹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가소로운 것들. 결국 너희도 별 수 없는 사내에 불과하구나. 내 미색 앞에서는 그 잘난 체면도 지저도 다 허물어지는구나. 그녀의 입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어차피 지킬 약속도 믿을 만한 관계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녀는 사내들과 나눈 비밀들을 아무렇지 않게 온 동네에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복수이자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녀는 먼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로 한 것이지요. 한때 정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남자에 대한 불신과 냉소만이 남았습니다. 한수가 남긴 깊은 상처는 고고했던
홍매화였던 오옹을 얼어붙게 만들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채 세상을 향해 서게 만들었지요. 그렇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재흥에 취해 깔깔대며 한껏 기분이 고조된 오옹이 슬슬 고을의 사내들에게서 흥미를 잃고 따분해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추적추적 쏟아지고 야음이 무르익어 오옹의 가슴이 간질간질해지자 그녀는 한숨을 토하며 중얼거렸어요. 이 고을 남정네들도 이젠 시시해져 여흥이 나질 않는구나. 어디 밤에 시원하니 기에 좋은 신선한 사내놈이 없을까? 그때 밖에서 오옹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가 식솔들은 한양 정승집 잔치에 초대되어 출타 중이었고 여정길이 귀찮았던 오옹 혼자만 집에 남아있던 터였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엔 누구지? 보통의 여인이라면 야심한 시각? 찾아온 이에게 일절 관심도 두지 않았겠으나 천하가 제 것이냥 천방지축이던 그녀는 실로 두려운 것이 없었기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나가 대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내밀었던 것이지요. 니신지요? 어이쿠, 이런 시간에 참으로 실례가 많소이다. 지나가던 여행자이오만 갑자기 비를 만나 길을 재촉하기 어려워져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문을 두드렸소. 오옹이 문을 열어보니 대문 밖에서는 비에 젖은 사내 하나가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오옹이 곁눈질로 사내를 훑어보니 그 허우대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제 고을에서 익히 보던 남정네들과는 기골이 다른 맛에 오옹의 호기심에 불이 붙었지요. 어머, 그러셔요? 이런 얄궂은 날씨에 참으로 곤란하기 짝이 없으셨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지요. 오옹은 잔뜩 요염을 흘리며 사내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시켜 사내에게 별채를 안내해주고는 참모를 시켜 술상을 드리라 명하고 별채로 건너갔습니다. 신선한 자극이 없어 무료하던 차에 마침 쓸만한 사내가 굴러들어왔으니 이거 아주 잘 되었다 싶었던 것이지요. 촛불 아래서 낙수 소리를 들으며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서 오옹과 사내가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니 오옹은 점점 더 이 사내에게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의뢰 자신과 함께라면? 술잔을 기울이던 사내들은 자기 근본을 치켜 세우며 호기를 부리거나 장황하게 자신의 잘남을 뽐내기 마련인데 이 사내는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옹의 재색에 반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추태조차 일절 없었습니다. 오호, 이놈 좀 보게? 다른 별 볼 일 없는 치들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지닌 것이 제법 내 호기심을 건드리는 사내로고? 가만히 있어보자. 요거 이런저를 살살 구슬려 제 입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든다면 이거 아주 각별한 맛이겠구나. 오옹이 속으로 짜릿함을 맛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사내는 선 굵은 동작으로 그저 오옹이 건네는 술잔만 받으며 묵묵히 예의를 차리는 품위가 매우 굳건했지요. 그 눈에 내려앉은 과묵함과 점잖이 오옹을 잔뜩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딘지 모르게 뭔가에 쫓기는 듯 참모가 안주를 들고 들어오면 경계의 눈빛을 역력히 쏘아대니 오옹은 이 사내에 엮여있는 사연이 궁금하여 도무지 잠이 오질 않을 기세였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잠에 빠진 사경의 시각. 어이쿠, 내 정신 좀 보게. 안주인께서 어찌나 그 언변이 좋으시던지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내 시간이 이른 줄도 몰랐지 뭐요. 빗줄기가 약해졌으니 이만 나서야겠구려. 이리 깊은 시간까지 융숭이 대접해 주신 은혜 내 잊지 않겠소이다. 라며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대문을 나서려는 나그네 사내를 오옹이 붙잡았습니다. 나서는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호작지를 걸어오지 않는 사내에게 오옹은 확신의 이끌림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머나 나그네님, 어찌 이리 급하신 게랍니까? 길을 지나는 나그네께서 이리 야심한 시각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기를 골라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법도 있답니까? 밤이 깊었으니 좀 더 여독을 풀다 가시지요.
그리고는 유혹하듯 사내의 손길을 이끌어 별채로 들어가 호롱불을 꺼버렸습니다. 오옹의 적극적인 공세를 받자 사내는 별다른 저항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시간이 아깝다는 듯 서로의 애정을 드높여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온우의 정을 나누고 보니 이 사내의 방종술이 너무도 출중했던지라 오옹은 몇 번이고 황홀경에 빠져 혀를 빼물고 기절하다시피 축 처지고 말았지요. 일찍이 자신을 이렇게 요리한 사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녀는 만족감에 가득 찬 밤을 보내고 지쳐 나가 떨어지듯 새벽녘이 되어서야 사내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오옹이 눈을 뜨니 해가 이미 중천에 떠오른 시각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잠에서 깬 나그네 사내는 적잖은 낭패의 기색을 보이며 이거 큰일이로군. 간밤에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였으나 내 기구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오. 이리 날이 밝아서야 얼굴을 드러내고 나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미안하지만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별채에 조금 더 머물렀다 갈 수 없겠소? 하며 난색을 표하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들은 오옹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물론이지요. 원하신다면 좀 더 있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더욱 잘 되었지 뭔가요? 간밤에 그리도 전륜한 기회를 선보이시고서는 날이 밝자마자 떠나는 것은 오히려 사내가 할 짓이 아니지 않사옵니까? 그녀는 간밤 완벽하리만치 근사했던 거사를 떠올리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또한 한낮에는 거동할 수 없는 이 사내에 숨겨진 비밀을 반드시 캐고 싶다는 호승심 또한 불이 붙어버렸지요. 그날 밤 어둠이 깔리고 떠나려는 나그네 사내를 오옹은 또 붙잡아 앉히고 술상을 차렸습니다. 밤늦도록 술을 나누고 금침을 깐 후 오옹은 말 그대로 진득하게 육탄 공세를 퍼부었어요. 사내의 여전히 훌륭한 솜씨에 또다시 별천지를 맛보고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조된 기운이 가라앉자 재벌은 안못 준 그녀는 쭉 궁금하던 것들을 잔뜩 묻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시고 또 대단하십니다. 그려. 이 제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만큼 몰아붙이시는 솜씨가 가히전륜 그 자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온데 여쭈어도 될런지요. 나그네께서는 도대체 무얼 하는 사람이시기에 해가 걸린 시각에는 움직이지 못하신답니까? 도대체 어디로 향하시는 중이신지요? 사내는 크게 고민하는 얼굴로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 마침내 절대 그 어디에도 말이 새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해달라 신신당부하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밝은 때에 얼굴을 드러내고 다닐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 말씀이죠. 누구에게도 발설치 아니하겠다는 약조를 믿고 내 솔직하니 말씀을 드리리다. 실은 나는 근본 역적모의를 하다 먼저 잡힌 동지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들켜 수배령이 떨어져 도망치고 있는 국사범이오. 꽤 장기간 도망쳐 잡히지 않은 끝에 내 목에 걸린 현상금만 자그마치 2,000냥이 넘소. 지난밤과 간밤 몇 차례에 걸치는 정을 통한 그대에게 내 일이 실토하는 것이라오. 지금도 길을 재촉하며 도망치던 와중 인연이다. 일이 안주인과 황홀한 밤을 나눌 수가 있었기에 실은 꽤나 행운이라 여기고 있던 차였습니다. 허니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주시오. 일이 깊이 통정을 한 여인이기에 내 그대에게만 말해주는 것이오. 사내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오옹의 눈이 거사를 치를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간 입을 놀려온 여러 사내들의 비밀이 어린아이 장난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사내의 비밀이라는 것은 엄청난 월척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저만 믿으셔요. 아니나 다를까? 이토록 짜릿한 입방아를 그녀가 어찌 참을 수 있었을까요? 술이 잔뜩 취해 사내가 골아떨어진 사이 입이 근질거려 미쳐버릴 것만 같던 오옹은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쏜살같이 관하로 달려가 곧바로 사또에게 사내를 고발해버렸습니다. 오옹의 고발로 번개처럼
오옹의 집에 들이닥친 관졸들에게 꼼짝없이 붙잡힌 사내는 자포자기의 모습인지 만사를 체념한 것인지 별다른 반항이나 도망도 놓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사내는 황망함이 묻어있지도 그렇다고 증오가 묻어있지도 않은 묘한 표정으로 자신을 관하에 밀고한 오옹을 한번 바라본 뒤 그렇게 관졸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지요. 한바탕의 소란이 끝나고 사내와 관졸들이 대문 너머로 사라지자 오옹은 거대한 비밀을 세상 밖에 공표한 것에 더없이 아찔한 쾌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머머머, 이게 정말 웬일이니 그래? 세상에, 내 살다 살다 국사범을 집안에 들여 정을 통해볼 줄은 또 몰랐는걸? 이번 것은 개 중에서도 정말 짜릿한 건수였구나. 아주 잘 놀았습니다, 나그네 씨여. 부디 저를 원망하지 마시기를. 꼿꼿하게 버티다 제 미모에 넘어가 버린 자신의 부족한 참을성과 조심성이나 원망하시지요? 그저 한판 잘 놀고 간다는 듯? 오옹은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번 매만지고는 몸을 획 돌려 대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지요. 다시는 그 나그네 사내와는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라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 소동이 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어느 무렵 오옹의 집으로 관아의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를 잡아들이라는 정주골 사또의 명을 받고 당도한 나졸들이었지요. 죄인 오홍은 당장 나와 오라를 받으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알 길이 없어 어리둥절하던 오옹이 외쳤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느닷없이 무슨 일들입니까 대체? 죄인 오홍이라니요. 아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사또께서 어찌하여 저를 잡아오라 명하셨답니까? 사또와 저의 막역한 관계를 모르지는 않으실 터인데. 닥치거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관아에 끌려가서도 그리 당당히 나올 수 있는지 어디 보자. 그렇게 오옹은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상은 이러했습니다. 지난날 오옹이 고발하여 관아에 끌려갔던 사내가 하옥된 후 영모자를 잡았다는 공적으로 조정에 거한 포상을 욕심낸 정주골 사또가 별다른 취조도 없이 평양으로 사내를 압송 보내게 되었습니다. 호송군관에 이끌려 평양으로 압송되는 사이 사내는 자신은 어차피 죽을 목숨, 더는 필요가 없어진 가문의 재산을 군관에게 넘겨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군관에게 부탁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탁이라는 것은 바로 가는 길목의 친지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가주와 만나게 되면 단둘이 작별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달라면서요. 금전에 눈이 먼 군관이 이를 허락하자 사내는 거쳐가는 고을고을에 점 찍어 놓았던 알짜 부잣집마다 자신은 이 가문의 친척이라며 찾아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지요. 사내에게는 막대한 가문의 재산도 또한 부잣집 가문의 친척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집주인들이 나와 보니 군관에게 겹겹이 둘러싸여 끌려가는 중죄인의 몰골인데 웬 생면부지의 사내가 가까운 친척이랍시고 들이닥쳤으니 이 어찌 섬뜩하지 않을 수가요. 사내는 소란에 나와본 부잣집 주인에게 기세 등등 협박을 놓았습니다. 이보시오. 대관절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시겠으나 집안을 풍비박산내기 싫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유념하여 들어야 할 것이오. 나는 중차대한 영모를 꾀한 국사범으로 이번에 한양으로 압송되면 틀림없이 죽는 몸이외다. 그 말은즉슨 내가 입만 한번 뻥끗하면 내 혀로 인해 사람 목숨 몇 명 정도는 그저 파리 목숨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작자라 이 말이오. 관군들에게 허튼 소리를 나불대거나 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당신네 가문을 영모의 주동자로 끌어들이겠소. 어차피 죽을 목숨 길동무로 무고한 사람 몇 명 더 데려간다 해서 아쉬울 것도 없으니 말이오. 자, 이제 상황 판단이 좀 되시오? 알겠으면 관군들에게 괜한 눈치 보이지 말고 귓구녕을 이리 가까이 가져다 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사내의 말에 부잣집 주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멀쩡하던 집안이 웬 듯도 보도 못한 생명부지의 사내 때문에 당장의 영모에 휘말릴 판이었으니 새파래진 얼굴로 사내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지요. 며칠 뒤 이댁을 찾아오는 자에게 천냥의 돈표를 작성해 건네시오. 그는 내 동지이자 후사를 도모하는 자이니 내 말대로 하지 않거나 약조를 어길 시에는 크나큰 영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는 점 깊이 명심하시고, 허니 반드시 돈표를 준비하여 이댁을 찾은 나의 동지에게 넘기시란 말씀이오. 그리만 하신다면 국문을 당하는 동안에도 내 이 집과 이 가문에 대해서는 괜한 누명을 씌우지 않을 테니 말이오. 아시겠소이까? 사실 이 영모라는 끔찍한 것에 한번 가문이 거론되면 그것의 사실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영모의 한번 말이 얹어지면 그것으로 끝장이었습니다. 엄청난 곤경과 고초를 겪을 것임이 분명한 사안이라 허튼 소리로 치부했다가는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잣집 주인들은 벌벌 떨며 사내의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안을 수락한 주인에게 사내는 잊지 않고 말했습니다. 물론 맨입으로 이 거금을 수탈하는 것은 아니오. 정주골의 천석군 부자 집안이 이를 갚아줄 것이니 그 집안에 오옹이라는 여식을 찾아가시오. 그녀가 모든 것을 변제할 것이오. 이런 식으로 들리는 집집마다 받아낸 여러 장의 돈표를 동지를 시켜 현금으로 받아 챙겼을 때쯤 호송행렬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영모꾼이 잡혀왔다는 소식에 평양감사가 신문을 위해 사내를 잡아들여 보니 맙소사, 세상에 이럴 수가요. 사내는 바로 평양감사인 자신의 오촌 조카였던 것이지요. 이 오촌 조카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을 속여먹는 것으로는 아주 타고난 사기꾼에 노름판을 기웃거리는 것은 기본인데다 고을 곳곳을 유랑하며 과부들에게 빌붙어 살며 부자들 등쳐먹는 것으로 이름난 망나니로 이미 가문에서도 내놓은 사람 취급이었던 한량 중 한량이었습니다. 역적이고 영모이고 간에 그런 중차대한 국사의 발끝도 끼어들 인물이 될 수 없는 한낱 시정잡배였던 것이지요. 영모의 주동자가 잡혀왔다기에 단단히 준비하여 고신할 채비까지 마쳤거늘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냐는 말이다. 이놈이 주동자라고 이 시정잡배 사기꾼 놈이 이런 놈이 이 영모라니 걔가 웃을 노릇이로구나. 임금께서 계신 궁은커녕 과거 시험 문턱도 밟아보지 않은 놈이 영모는 무슨 이놈아 또 어디서 사기를 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까지 벌이는 것이냐? 내 놈 때문에 집안 망신이 말도 못하겠다, 이놈! 제발 좀 부탁이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송사거리에 끼어서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얌전히 좀 지내거라! 평양감사는 조카가 말 같지도 않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을 한눈에 알아챘지만 이를 상세히 밝혀버리면 감사인 자신의 집안 치부가 모조리 드러나 자신의 관직이 위험해질 것을 우려했기에 일단 조카인 사내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국사범이나 영모자가 아니란 것을 적당히 밝힌 후 곤장 몇 대를 때려 옥에서 꺼내주었지요.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허위 고발만으로 이한량 조카를 영모자 혹은 국사범으로 몰아세운 정주골 사또에게 기별을 넣어 호통치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자 장을 맞은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풀려나온 이 나그네 사내는 씩 웃으며 그 길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함께 판을 짜 부잣집에서 돈표를 챙겨온 동지와 함께 말이지요. 그는 사실 이미 오옹의 소문을 익히 들어 그녀를 한바탕 골탕 먹이고 한몫 챙기기 위해 판을 준비한 악랄한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자신이 털어놓은 비밀을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며 관아에 고발할 것이라는 것을 계산해 두고 일부러 오옹의 집으로 접근한 뒤 그녀를 골탕 먹이고 또한 겸사겸사 몸보신까지 할 속셈이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윗품계의 평양감사에게 크게 꾸지람을 얻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정주골 사또는 당장 오옹을 잡아들이라 명했던 것이 그간의 내막이었습니다.
네, 2년! 그 새치어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든 덕분으로 내 말을 믿고 움직인 내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되었다. 뭐? 영모의 주동자? 그놈은 그냥 산천을 떠돌아다니며 과부들이나 아녀자들을 살살 긁어 푼돈이나 뜯어내는 하찮은 사기꾼 나부랭이였다는구만. 내 가문의 잘난 한양의 연주들도 허튼 영모 누명에 괜시리 휘말릴 것을 염려하여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지. 아주 이번에 제대로 날 잡은 줄 알아라, 이년. 그간 제 세상이냥 굴던 버릇을 내 오늘 단단히 고쳐주마. 여봐라. 저것의 주둥이에 재갈을 물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 가벼운 입을 봉하고 지내게 하라. 아니, 사또, 참으로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사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을 뿐입니다. 그자가 사기꾼이었든 영모를 주동한 국사범이었든 제가 무슨 수로 알았겠습니까? 그저 발고정신이 투철한 백성일 뿐인 저를 어찌 벌한다 하시는 geb니까? 저 고얀 것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구나. 저것에게 물볼기를 매우 치렸다.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나졸들은 억센 손길로 오홍의 입에 재갈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억센 천의 감촉이 그녀의 여린 입 안을 파고들었고 혀는 옴짝달싹 못하게 짓눌렸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사내들조차 침묵하게 만들었던 그녀의 붉고 도톰한 입술은 이제 원치 않는 속박 아래 굴욕적으로 벌려진 채였지요. 못 들었느냐? 당장 저것을 매우 치거라. 사또의 외침과 함께 오홍의 몸은 형틀에 묶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속살을 파고들고 매질이 가해질 때마다 재갈에 막힌 비명은 더욱 처절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오홍은 자신이 저지른 경솔함과 그동안 혀끝으로 농락했던 수많은 사내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분노와 원망의 소리가 귓전에 맴돌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듯한 기분과 함께 오홍은 혼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형벌이 끝나고 옥사에 갇힌 오홍은 며칠 밤낮을 재갈이 물린 채 지내야 했습니다. 그간의 고약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기꾼 사내에게 된통 놀아나 입을 가벼이 놀리다 호된 맛을 보게 된 오홍은 그 후로도 항시 재갈을 물고 지내는 형벌을 받게 되어 다시는 입을 가벼이 놀리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사내에게 금전을 뜯긴 수많은 부잣집 가주들이 찾아와 사내에게 넘긴 금액을 배상하라 성하였으니 그녀는 자신의 행실을 깊이 후회하며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혹독한 진땀을 빼고는 다시는 난잡한 사내질을 하며 제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옛날 옛적 오대감이 애지중지하던 막내 여식 세향이 한창 떠오르는 세도가 고대감 집안의 3대 독자에게 시집가던 날이었습니다. 온장안과 저작거리가 경사를 맞이한답시고 떠들썩하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곱디고 온 새색시 세양의 단아함을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흥겹게 울리는 풍악소리의 고을은 그야말로 잔칫날의 분위기였습니다. 오대감님네 막내 여식이 그렇게 재색이 출중하셔서는 미집에 시집 가실꼬 미집에 시집 가실꼬 했더니만 역시 권세 하나로 날아가는 새도 바로 떨어뜨린다는 그 고대감내로 가시는구먼. 아무래도 짝을 이루려면 지금의 세도가 중에서도 이름 높은 집안이어야겠고, 그러하다면 고대감님 집안이 그야말로 안성맞춤 아니겠는가? 아무튼 경사네 경사여. 덕분에 우리도 잔치 음식 아주 실컷 배 터지게 먹어보겠구먼. 이토록 장안과 주변의 부러움 담긴 목소리가 서로의 입을 타고 대문을 넘어 세양의 귀에까지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들떠있던 그녀는 속으로는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으나 사대부 명문 가문에 지조있는 여식으로서 방정맞은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세상 천지 모두가 자신의 혼사로 웅성거리고 있는데 꽃 같은 처녀의 마음이 어찌 두근거리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직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신랑이었지만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훤칠하고 시원스러운 이목구비에 목소리 또한 사내대장부로 손색 없는 절도가 있다고 하니 세양의 가슴 속 요동은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었지요.
거기에다 고대감이라 하면 지금의 조정 대신들을 쥐락펴락하는 권세가 중의 권세가였기에 명망 높은 가문의 안방마님 자리를 꿰차는 일은 실로 두근거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나, 아씨, 그야말로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하셨구먼요. 머릿속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꿈 같은 미래를 그려보던 세양이 한껏 달아오른 홍조를 뽐내며 생글거리고 있자 그 모습을 발견한 몸종 겹단이 배실배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얘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웃었다고 그러는 것이야.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신랑과 치를 쳐야가 걱정인데다가 그 이세 높은 집안에서 시집살이를 할 생각에 벌써부터 긴장되기 짝이 없는걸. 아씨, 참말로다가 그 집 말도 잘하십니다요. 제가 그간 아씨를 보필한 시간이 얼마인데요? 아씨 눈웃음만 봐도 지금 어떤 매미신지 지가 다 알아버린다니깐요. 제가 요 눈썰미로다가 아씨 시집에서도 참말로 잘 보필할 것이구만요. 하여튼 너는 못 말린다니깐. 그래, 말 한번 잘했다 겹다나. 당장 내가 시집을 가면 그 생경한 곳에서 의지할 사람은 오로지 너밖에 없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렴. 겹단은 세양이 고대감 댁으로 시집을 가면서 데리고 갈 몸종으로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싹싹한 데다가 아씨인 세양을 지극히 모시니 세양의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는 아였지요. 겹단이 역시도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땅을 떠나 한양의 대궐 같은 집으로 간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염통이 벌렁거리면서 잔뜩 설레던 중이었습니다. 어느덧 5대 감댁 막내 여식 세양의 혼사잔치는 성대하게 마무리가 되어갔고 그렇게 세양과 겹단은 가마에 올라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떠들썩한 분위기를 잔뜩 머금은 채 시집을 향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세양이 시집에서 적응하는 기간을 거쳐 어느덧 정신없이 계절이 바뀌어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햇병아리 꼬락서니이던 세양도 그 사이 그럭저럭 안방마님의 흉내 정도는 낼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휴, 권세가 대궐의 안방마님으로 곳간 열쇠를 꿰차고 거드름이나 피우며 살 줄 알았지. 이다지도 눈칫밥을 먹으며 살얼음 판을 걷게 될 줄 누군들 알았겠으랴. 부귀영화로 가득 찬 미래를 그리며 이 대궐 같은 기와집 안에서 밤이나 낮이나 웃음 지을 일만 있을 줄 알았던 세양의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던 세양이 막상 시집을 와보고 보니 보이지 않는 근심과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굴도 모르던 신랑이 사실은 혼인 전에 무려 6번이나 과거에 낙방했던 것입니다. 권세가로 이름도 높던 대감댁 3대 독자가 아니 그래 초시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뜨내기 선비였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감댁에서는 이 3대 독자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랐기에 신랑은 집안에서 오냐오냐 어르고 달래는 대접만 받으며 자란 것이었습니다. 얼굴만 반반했지 도통추도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미인이 못 되었지요. 처음 신랑의 곱상한 외모를 보고 흠뻑 마음이 취했던 세양도 점점 제 신랑의 목미더운 꼴을 지켜보는 시간이 늘어나자 슬슬 정남이가 떨어지고 있던 차였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혼인한 지 1년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도래하자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 모두가 새 신부 배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녀의 회임만을 눈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으나 세양에게는 회임기는 고사하고 아직 입덧조차 없으니 참으로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지요. 서방님, 오늘은 길일 중에 길일이라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사옵니다. 집안 어른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신데 이제 그만 건너오셔서 투사를 도모하셔야지요. 아, 알겠소. 내 잠시 보던 서책만 마저 마무리하고 건너간다질 않소. 참으로 끈질기시구려? 버럭 성질을 내며
별당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신랑의 성화에 머쓱해진 새양이 쓸쓸한 걸음을 옮겨 홀로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의 후사에 주변 어른들이 걸고 있는 큰 기대를 아는지 모르는지 손발이 찬 신랑은 꼴에 글공부 산매에 빠진답시고 별당에 독거하며 가뭄에 콩나듯이 신방을 찾고 있었지요. 초야부터 지금까지 새양이 꿈에 그리던 달콤한 부부의 사랑 따위는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신랑은 마치 서당에서 훈장이 내준 숙제를 해치우듯 어설픈 동작으로 신부에게 다가와서는 껍죽껍죽거리다가 볼일이 끝남과 동시에 도망치듯 별당으로 쏠랑 돌아가 버리곤 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얼굴로 덩그러니 남은 새양의 귓가에 신랑이 별당에서 읊어대는 맹자왈 공자왈 목소리가 참으로 얄밉기 그지없는 것이었지요. 아씨, 괜찮으셔요? 참말로 속상하시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겹단이 너뿐이로구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 있는 집 며느리면 무얼하겠니? 신랑이라는 인간이 글쎄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낳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데 겹단아, 이것이 정녕 새 신방을 차린 새색시가 해야 될 고민이라고 보니 쇳내 같은 것이 감히 어찌 양반님네들의 속사정 같은 것을 알겠습니까요? 그래도 아씨, 기운 내셔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오실 겁니다요. 좋은 날이라. 매일이 이런 식인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싶구나. 뱃속에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이유를 이보다 더 어찌 잘 설명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아씨,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래요. 집안 어른들 들으시면 큰일 날 소리십니다요. 그렇다 한들 아씨께서라도 기운을 내셔야지요. 아직 살아갈 날이 까마득한 걸요. 겹단이의 위로 아닌 위로를 받으며 새양은 미간을 찌푸림과 동시에 기나긴 한숨으로 신방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팔자에도 없는 독수공방을 하며 겹단이를 물리고는 오지 않는 잠을 청했지요. 그렇게 시간은 또다시 훌쩍 흐르고 명절 준비에 온 집안이 눈코 뜰 새 없이 부산스러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이 시끌벅적하여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는다며 신랑은 책보따리를 한아름 싸들고는 공부하고 오겠노라며 인근의 암자로 들어가 코빼기도 비추질 않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참네. 아주 그냥 호들갑이 말도 못하겠구나. 그게 될 공부였으면 초시에 합격했어도 골백 번은 더 합격했겠지. 참으로 별것도 아닌 핑계를 대며 유난을 떠는구나. 그 정성 반만 가져다가 나와 사랑을 나누었으면 못해도 벌써 셋은 보았겠는데 말이야. 밤늦도록 부엌에서 일을 한 새양이 피곤에 절은 몸을 이끌고 잔뜩 뾰루퉁해진 얼굴로 투덜거렸습니다. 텅텅 비어 냉기가 흐르는 신방에 들어와 쓰러지듯 몸을 뉘었지요. 그리고는 마치 혼절하듯 녹아든 고단함에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나게 단잠에 빠져든 새양의 귓가에 벼락처럼 내리치는 천둥번개 소리가 요란하더니 신방의 문이 벌컥 열리며 눈이 시릴 정도의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야! 엄마야! 느닷없이 일어난 봉변에 깜짝 놀란 새양이 제 머리를 감싸주며 비명을 지르는데 시퍼런 눈을 부릅뜬 새까만 거룡이 마치 하늘을 두 동강 내며 가르기 새로 새양의 치마 속으로 들이닥치고는 제 입에 물고 있던 커다란 여의주를 내려놓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럴 수가! 비범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 새양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흥룡은 새양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대로 굽이쳐 신방을 빠져나가 밖으로 솟구쳐 하늘 저편의 먼 곳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허리가 빠져 멍하니 그 모습을 올려다보고 있던 새양이 이내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 자신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보았지요.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난 새양은 온몸이 식은땀 투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용광로 속으로 들어간 듯
오장육부가 활활 타오르며 불덩어리가 된 기분이었지요. 몸의 마디마디에서 힘이 샘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옛말에 용꿈을 꾼 바로 그날 잉태를 하면 태어난 아들은 장차 천하를 호령하고 세상을 제 발 아래에 두는 크나큰 인물이 된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었지 아마? 세양은 이마에 흐른 땀을 훔치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 꿈이야말로 최고의 태몽이 아닐 수 없었지요. 이거 정말 야단났구나.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대로 그냥 새벽 달기 울어버리면 이 값진 용꿈은 걔야말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데 말이야. 이 중요한 때에 신랑은 30리나 떨어진 암자에서 그리도 군내나는 서책이나 들여다보고 앉았으니 이대로 암자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시간 내에 일을 치르고 희기까지 품는 것은 절대 무리이고 이 일을 어쩐다? 1년에 한 번 꿀까 말까한 엄청난 길몽을 꾸었으나 꿈의 효력을 써먹을 시기에 신랑이 없다.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애가 다른 세양이 초조해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허나 그렇게 안절부절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잠시. 지엄한 고대감댁 3대 독자의 며느리이자 유서 깊은 양반댁 자제 출신인 자신의 뿌리를 기억한 세양은 그간 꾸준히 교육받아왔던 대로 이내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안절부절할 것 없다. 내가 누구야? 오대감댁 막내 여식 오세양 아니던가. 한때는 번뜩이는 기지로 오라버니들의 공궁함도 해결해주는 해결사 아니었던가. 아버님께서 이런 때일수록 냉철하고 곰곰이 생각을 거듭하면 반드시 좋은 수가 떠오르기 마련이라고 하셨지. 세양은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식은땀 한 방울이 또르르 흐를 때쯤 좋다. 까짓거 이판사판이야. 자금에 내가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느냐? 뇌리를 스치는 번뜩이는 생각 하나에 꽂혀버린 세양은 만물이 잠든 삼경의 시각, 장옷을 덮어쓴 채 신방을 나섰습니다. 식솔들과 하인들에게 들킬세라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으로 뒤채를 향해 걸었지요. 그곳에는 하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었고 간 크게 움직인 세양의 목표는 젊은 총각 집사가 잠들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이 댁에 기거하며 일하고 있는 총각 집사는 그저 단순한 집사가 아니었으니까요. 난데없는 인기척에 잠을 깬 집사는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날쌔,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게나. 안방마님. 아니 이런 시각에 얘까지 어찌. 목이 달아나고 싶은가? 내 말하지 않았는가? 그저 눈 감고 귀 닫고 아무 말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네. 제 딴엔 근엄한 목소리랍시고 한껏 낮게 깔며 중얼거린 세양이 집사의 어리둥절한 몸짓을 제지하며 말했지요. 이윽고 새 신부는 장옷을 벗어던지고 젊은 집사의 품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살과 뼈가 타듯이 격렬한 세 차례의 내성병력이 지나간 이후 그때까지도 영문을 몰랐던 젊은 집사가 한숨 돌리고 있을 때 세양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자네와 우리 아버님은 서로 막역하던 사이라고 알고 있네. 그리고 이 집의 시어른이신 고대감과도 절친하신 분이셨고 말이야. 자네 역시 유능한 양반가의 자제였지만 자네의 아버님이 몹쓸 사화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멸문지화를 입을 뻔한 것을 시아버님께서 조치하여 집사로 거둬주셨다지. 언젠가 나의 아버님께서 내게 이른 적이 있었네. 자네의 집안이 망하지 않고 건재했더라면 나는 아마 자네의 신부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이야. 잔뜩 허세를 실어 말하는 세양의 얼굴을 바라보던 집사의 눈빛이 일순 번쩍 빛났습니다. 고이 묻어두고 있던 가족사의 아픔을 건드리자 참지 못하고 발끈한 것이었지요. 집사의 눈빛을 알아차린 세양이 그 세찬 기백에 짓눌려 찔끔하고는 꼬리를 말고 제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내 말은
운명이 이리 된 것을 어쩌겠는가 하는 이야기이지. 과거의 영광은 끝났고 지금의 형편이 이런 것을 말이네. 그 안타까운 인연의 잠불씨가 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만 여겨주시게나. 내 오늘 밤의 일에 대해 자네에게 더 자세히 말할 수는 없네만 아무튼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네. 밤이슬을 밟아 집사의 처소에 들어 잠결에 집사를 취하신 분 치고는 어째 두서가 없으십니다. 세양이 제멋대로 자신을 취한 뒤 엄포를 놓는 듯한 태도를 고치고 우물거리자 기분이 누그러진 집사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세양은 단단히 약속을 받아내듯 힘주어 말을 이었지요. 자네가 천 것이 아닌 태생은 양반의 씨를 가지고 있기에 행한 일이니 아무쪼록 이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길 바라겠네. 나 역시도 오늘 일은 무덤까지 묻어둘 작정이니 말이야. 그 입을 함부로 여는 순간 자네의 목 역시 자네의 아버님 곁에 묻히게 될 게야. 내 말 똑똑히 아시겠는가? 양쪽 볼을 발그스름 물들인 새 신부 세양은 그렇게 어울리지도 않는 서늘한 엄포를 읊으며 집사를 협박했고 집사는 그녀의 말에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사의 표정을 확인한 세양은 그제서야 자신의 옥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한 번 더 머리카락의 흐트러짐과 비녀의 상태를 확인한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숨죽여 자신의 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휴. 작게 한숨을 내뱉은 그녀가 자리에 눕자마자 꽃기호 하는 새벽 달기 우러젖히며 날이 밝아옴을 알리고 있었지요. 성공이야. 태몽의 효력이 사라지기 전에 일을 치를 수가 있었어. 세양은 간밤 어디서 났는지도 모를 용기에 힘입어 일사천리로 진행해버린 일련의 일에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밝혀지기라도 하는 날엔 그야말로 초토화가 일어날 일이었지만 엄청난 길몽이자 태몽을 꾸었음에도 그 기회를 날려먹기는 죽기보다도 싫었지요. 그녀는 어린 마음에 고대감댁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한 번에 돌려놓을 천재일우의 기회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밀을 간직한 채 세양은 조용히 눈을 감고 쪽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시간이 지나간 어느 날의 아침, 강렬한 태몽 덕분이었는지 세양의 입덧은 그야말로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유난을 떨며 공부에 매진했던 3대 독자 신랑의 과거 시험 결과가 또다시 낙방이었던지라 온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였으나 세양이 자신의 회임 사실을 알리자마자 집안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반전되었지요. 시아버지 고대감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세양은 자신의 작전이 성공하였음에 쾌재를 부르며 안도하였어요. 자신이 꾼 태몽을 그대로 이어받은 택이라면 집안의 명맥을 이을 인재가 태어날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였으니까요. 아씨, 아니 안방마님, 참말로 감축드립니다요. 그리도 시름이 깊으시더니만 이제야 정말로 한시름 놓으시겠어요. 겹단이 쪼르르 달려와 세양의 배를 어루만지며 마치 제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고맙다, 겹단아. 정말 그간은 마음고생을 하면서 눈칫밥을 먹느라 체할 지경이었는데 내 말 맞다나? 이제야 정말로 한시름 놓았지 뭐냐? 세양은 짐짓 시침을 떼며 웃어 보였고 겹단은 진심으로 제 주인을 걱정하는 표정과 경사를 축하하는 표정이 섞인 얼굴이 되어 눈물을 글썽였지요. 그렇게 모두가 화기애애 웃고 떠들며 집안에 찾아온 경사를 축하하고 있을 때 머슴들과 함께 곳간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나오던 총각집 사마는 이 떠들썩한 분위기에 합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요. 지금 저 새색시 안방마님의 뱃속에 잉태한 후사의 씨앗이 바로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세양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는 행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세양의 눈빛 역시도 스멀스멀 피어나는 초조함을 지울 수는 없었답니다. 그날 밤 근사한 태몽을 수포로 만들기는 싫어 해치우듯 감행한 일이었지만 어쩐 일인지 그 이후로도 자꾸만 총각집사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글 공부를 한답시고 핑계를 대며 깝죽거리던 신랑은 세양의 회임을 핑계로 더욱 그녀를 찾지 않게 되었고 예전이라면 자존심이라도 상했을 세양이었지만 이제는 그러거나 말았거나 신랑의 존재는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집사의 얼굴, 그의 어깨, 따뜻했던 품, 이런 것들만이 그녀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그날 밤 벌어진 일 이후 찾아온 변화였습니다. 정녕, 내가 실성하기라도 했다는 말이던가. 자신만만하게 집사에게 그리 말하며 엄포까지 놓고서는 어찌 내 쪽에서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는 말인 게야. 안 된다. 결단코 안 된다. 목숨이 2개라도 아니 될 일이다. 세양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며 마치 채찍질을 하듯 제 머리를 쥐어박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얼레? 어머머 마님? 어찌 그러셔요? 갑자기 머리는 어인 연유로. 응? 아, 아무것도 아니다. 다 바람이 차구나? 어서 들어가자꾸나. 겹단이 의아한 눈으로 물어오자 세양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국 이 꼬여버린 관계의 종말을 부르게 되는 일이 터지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엉덩이에 뿔이 난 망아지가 껑충거리듯 그날 밤 세양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여도 머릿속은 온통 집사의 얼굴만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초조함과 생경함을 동시에 느낀 세양은 어금니를 꽉 깨물며 이러면 아니 된다. 이러면 절대 아니 된다. 만을 연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갈대 같은 마음을 뜻대로 막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양은 장옷을 뒤집어 쓰고 까치발을 하고서는 안방을 빠져나와 자신도 모르게 집사의 거처로 향하는 발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삼경으로 사방이 어두워진 밤 공기를 뚫고 그렇게 집사의 거처에 당도한 세양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집사방의 문고리를 잡으려는 그 순간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오며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지요. 화들짝 놀란 세양이 기둥 뒤로 몸을 숨긴 채 귀를 쫑긋 세워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아, 이러면 아니 되는데. 참말로 아니 되는데. 어쩌면 좋단 말이에요. 이 목소리는 설마? 그랬습니다. 세양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집사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달큰하고 잔뜩 흥이 올라있는 콧소리의 비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몸종 겹다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맙소사 그 총각 집사가 겹다니와 정분을 나누는 사이였다니요. 세양은 머리가 어지러워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이윽고 집사의 방 안에서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흥겨운 절구음이 들려왔고 세양은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장옷을 추스려 안방으로 돌아왔지요. 이럴 수가!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자리에 누워 입술을 깨물며 곰곰 생각에 잠긴 세양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총각집사를 겹다니에게 빼앗기기라도 한 것 같은 괴이한 기분이 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자신과 집사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며 하물며 정분을 나눈 사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듯한 불쾌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한번 이용하고 말았던 사이였거늘 장기말이나 다름없다 여기고 있던 집사가
이 시간에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를 곁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렇게나 아끼고 제 곁에 두며 고락을 함께해온 겹단이가 여우짓으로 집사를 홀리게 만든 요물처럼 느껴졌지요. 세양은 자신의 감정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망 높은 양반가의 여식인 자신이 가질 저급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꽃을 틔운 집사를 향한 연심이 질투로 갈갈이 찢겨 갈 곳을 잃은 분노로 변하는 것을 막기엔 세양은 너무나 어리고 세상 물정에 어두웠으며 또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도 높았습니다. 고향 땅에서 재색을 겸비한 천하일색으로 칭송받던 자신이 겨우 제가 거느리던 몸종에게 밀렸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괴롭히자 그녀의 눈동자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지요. 대명절을 지내고 난 뒤 오래간만에 친정에 간 세양은 자신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둘째 오빠 세평을 호출했습니다. 세평은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으로 그 행동거지가 망나니에 노름과 주색에 빠져 집안 망신을 앞장서서 시키고 있는 인물이었으나 희한하게도 세양에게만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어여삐 여기며 아껴주었던 터라 그녀에겐 더할 나위 없는 믿음직한 오빠였습니다. 안 그래도 세평이 저작거리 노름터에 쌓아놓은 도박빚이 상당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던 세양은 오빠에게 시댁에서 가져온 묵직한 폐물 보따리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색이 되어 싱글벙글이 된 세평에게 넌지시 이야기하였지요. 폐물을 넘기는 대가로 방법은 상관없으니 사람을 시켜 감쪽같이 시댁의 총각집사를 처리해달라고 말입니다. 요것 봐라. 고대감댁으로 시집가더니 벌써부터 암쟁이라도 벌이려는 게냐. 뭐 그것이야 어렵지 않다마는 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집사놈이 너에게 무엇이라도 되기에 이리 신경을 쓰고 목숨까지 거두려는지 이 오래비가 알면 아니 되는 일인 게냐? 세평 오라버니, 이 일은 아는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일이랍니다. 그저 저희 말을 따라 일만 깔끔히 처리해 주셔요. 나야 워낙 잡것의 인생을 사는 놈이기에 괴념치 않고 게다가 너의 부탁이니 내들어주겠다마는 그 순진하고 앙증맞던 내 막내 동생이 이런 험한 일에 뛰어드는 것을 보니 시집에서 지내는 것이 녹록치는 않아 보이기에 내 마음이 썩 편치만은 않구나. 오라버니, 이 동생이 편히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라버니께서 그리만 해주신다면 저는 원이 없을 것만 같은걸요. 녀석도 오냐. 그래 알겠다. 까짓거 내 너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지. 세평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세양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제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는 둘째 오라버니의 목을 끌어안고 감사를 표한 세양은 못내 자신의 가슴 속에 피어나는 죄책감을 덮기 위해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그렇게 세양이 시집으로 돌아온 뒤로부터 며칠 후 고대감댁의 하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대감의 심부름차 문경세제로 향했던 집사가 나흘이 지나도록 도통 기별이 없다는 말이었지요. 중마고의 아들이었던 집사의 안위를 걱정한 고대감은 즉시 하인들을 시켜 그의 행방을 찾도록 명하였고 하인들이 몇 날 며칠을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수소문하였지만 몽땅 허사였습니다. 집사의 실종으로 발을 동동 구르던 겹단이의 표정에서 걱정과 근심, 연모하던 자를 잃어버린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수심 가득한 얼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를 곁눈질로 훔치던 세양. 그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애써 부여잡으며 신음을 흘렸어요. 둘째 오라버니께서 일을 제대로 처리해 주신 게로구나. 자책하지 말자. 이는 다 집안을 위한 일이었어. 어차피 집사가 겹단이와 정을 통하고 있었으니 언제 베갯머리 송사로 말이 새어나가도 새어나갔을 것이고 비밀이 유지되지 않으며 모두가 죽은 목숨인 것은 자명한 일이야. 태기가 돌고 회임만 하면 내 집사의 혼이
극락정토에 닿을 수 있게 성심을 다해 빌고 또 빌어줄 테니 지금은 그저 나와 뱃속에 잉태될 아이의 미래만 생각하자. 강한 척, 독한 척하고 있었지만 이 어찌 두렵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세양은 손을 벌벌 떨며 제가 벌인 일에 대한 압박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린 집사에 대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진 채 시간은 또다시 흐르게 되었고 집사에 대한 깊은 연심으로 날마다 그의 무사기환을 빌던 겹단이는 그만 상사병과 열병을 동시에 앓으며 몸져 누운 지 열흘 만에 안타깝게도 손 쓸 틈도 없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세양은 자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말았지요. 잠깐의 질투심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세양은 겹단이의 부재에 사흘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며 슬퍼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을 보필하던 충직한 겹단이가 너무도 그리웠지요. 시간은 어수선한 일들을 하나씩 천천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0달 후 세양은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간 흉흉하던 집안의 분위기에서 찾아온 경사에 고대감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집안에 선사한 세양을 집안의 보배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집안 어른들의 어여쁨을 독차지하며 세양의 아들은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은 또다시 흘러 그 아들은 과거길에 올랐고 자신의 공식적인 아비와는 다르게 그 머리가 몹시도 총명했기에 장원급제를 거머쥐며 고대감댁 가세는 그야말로 더욱더 흥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잔치가 지속되며 고대감댁 며느리로서의 세양의 입지도 나날이 드높아졌지요. 그녀가 꾼 태몽대로 세양의 아들이 걸을 미래는 탄탄대로 승승장구뿐인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연일 집안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동안에도 세양의 가슴 속에 맺혀있는 죄책감은 해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무게감이 세양을 괴롭혔지요. 당연했습니다. 한때 질투심과 투기에 젖어 눈이 멀었었지만 본디 그녀는 세상 물정 모르던 어리고 순진한 신부였으니까요. 그녀는 삼천리 방방곡곡의 절과 암자를 찾아다니며 자신 때문에 불행한 운명을 뒤집어 쓴 집사와 겹단이의 극락왕생을 빌고 또 빌며 눈물 젖은 참회로 자신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애로우신 부처님, 부디 저로 인해 불행해진 두 사람의 혼을 극락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죄는 제가 달게 받도록 해주셔요. 참으로 잘못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불찰입니다. 그렇게 세양이 마치 의식과도 같이 습관적으로 암자를 찾던 어느 날 대천산 기슭의 기부람이라는 곳에 발길이 닿은 고대감댁 며느리 세양이 불공을 들이며 기도를 올리던 도중 법당을 빠져나오던 한 스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헉! 스님의 얼굴을 본 세양은 숨이 멎을 뻔하였지요. 자신의 눈을 비비며 혹여나 잘못 본 것은 아닌가 눈을 끔뻑여 보았으나 틀림없는 그 사람,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총각집사였습니다. 스님. 세양은 뛸 듯이 요동치는 염통을 부여잡고는 집사, 아니 스님을 불러 세웠지요. 세양의 부름을 받고 가던 길을 멈춘 스님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스님의 표정은 참으로 태연했습니다. 스님, 제 얼굴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나무 아미타불 어인 연유로 모르시는지요. 소승은 일절 기억나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정녕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스님, 저는 그날 이후로 한시도 속세의 삼남한상이 어찌 말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서로 닮은 사람이라 한다면 많은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스님, 소승은 갈 길이 바빠 그럼 이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허리를 굽히며 합장하여 예를 표했고 이윽고는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세양과 등을 진 상태로 말했습니다. 보살님께서도 이제 그만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될 듯합니다. 보살님께는 번듯하게 자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미래만 보고 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스님은 세양의 시야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세양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그때 세양의 둘째 오빠 세평이 동생의 부탁을 듣고 일을 처리하려고 보니 집사는 다름 아닌 어릴 적 함께하던 자신의 서당 친구였습니다. 세평은 차마 어릴 적 동고동락했던 집사를 처리할 수 없었고 자초지종도 묻지 않은 채 그 길로 세양에게 받은 폐물 보따리를 집사에게 건네준 후 그의 도망을 도왔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멀리 도망치게 된 집사는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불도에 귀의하여 스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세양은 그 이후로도 기부람을 찾아 극진히 불공을 들이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뉘우쳤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스님의 안녕과 겹단이의 극락왕생만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벼슬기를 얻어 승승장구하였으며 마침내 재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 민생을 어질게 굽어 살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에 일찍이 혼여곡이라 불리던 계곡이 있었습니다. 근방의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며 아주 치를 떨던 계곡이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사방이 절벽길인데다 우거진 수풀들이 첩첩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초행인 사람은 반드시 길을 잃고 헤매다 변을 당하는 곳이었지요. 게다가 그 주검조차 제대로 발견할 수 없어 장례도 제때 치를 수 없었으니 실로 위세가 대단한 곳이었답니다. 아버지, 또 혼여곡을 넘어서 가시려고 그러시죠? 다른 길로 돌아가시면 아니 되나요? 정말이지, 그곳은 너무나도 요사스러운 곳이라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요. 어이구, 얘야. 물론 네 애비도 혼여곡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일랑 없지만 그렇다고 몇 심이나 더 우회하여 가다가는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 뻔하지 무엇냐. 내 최대한 조심하여 장터까지 다녀올 터이니 걱정일랑 말고 집 잘 보고 있거라. 이렇듯 혼여곡을 넘으려는 부모를 둔 집의 자식들은 그 전날의 밤부터 걱정 어린 한숨을 깊게 뱉으며 제 부모들의 안위를 염려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혼여곡을 무사히 빠져나오려면 좋기 40리는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산적들도 들끓고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낮에도 나타나는 혼여곡의 상군 호랑이였습니다. 험준한 지형 탓에 착호군들도 쉽게 진입할 수 없었기에 혼여곡의 상군은 고을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지만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써서라도 이 혼여곡을 건널 수밖에 없었는데요. 혼여곡 너머에는 이 지역서 가장 규모가 큰 장터가 있었고 또한 각종 생필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계곡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이 혼여곡의 초입에는 작은 주막집이 하나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바로 혼여곡을 지날 때 여럿이 모여 무리를 짓기 위한 거점이었지요. 안전을 위해 어떤 길소는 며칠씩이나 주막에서 혼여곡을 건널 무리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혼여곡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등에 업고 눈발이 흩날리던 어느 겨울, 혼여곡을 건너기 위해 주막에 당도한 처자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흉해지는 것이 참으로 걱정이네. 이런 매서운 날씨에 목적지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녀는 집에서 홀로 병드나비를 보필하고 있던 처자 옥란이었지요.
아비를 위한 약을 사기 위해 혼여곡 넘어 큰 의원으로 여정을 떠난 참이었습니다. 옥난의 효심이 매우 지극하여 이웃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비의 병에 용하다는 약을 구하기 위해 길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벌써 이틀이나 시간을 지체했으니 어서 서둘러야겠다. 홀로 남아있을 아버지의 병세가 염려되니 속히 약을 구해 돌아가야겠어. 근심 깊은 얼굴로 주막에 들어선 옥나는 자신의 지친 몸을 누일 생각도 않은 채 곧바로 혼여곡을 건널 무리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막집에는 혼여곡을 건널 예정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실례합니다. 혹시 혼여곡을 건너실 분들이신가요? 그렇소. 아주 딱 맞춰 당도하셨구만요. 이제 막 채비를 마치고 출발하려던 참이오.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혼여곡을 건너야 하오니 괜찮으시다면 일행에 합류하고 싶어요. 이렇게 참하고 고운 처자가 동행해준다니 고단한 길에 좋은 말벗이 되겠구려. 일행의 인솔자로 보이는 사내가 반색하며 자신을 반겨주자 옥나는 긴장하던 마음을 안도하며 무리에 합류하였고 모여있는 일행 틈으로 들어가 간단한 인사를 마쳤습니다. 혼여곡 너머의 대장터로 향하는 소금장수며 보부상, 대부분 상인들로 꾸려진 일행은 참으로 건장하고 다부진 사내들로 이루어진 무리였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듯한 박력을 풍기는 그들의 모양새에 가슴을 졸이던 옥나는 내심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야. 저토록 건장한 사내들과 일행을 꾸린다면 큰 무리는 없이 혼여곡을 건널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이제 슬슬 출발토록 하시지요. 굳은 날씨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이미 무리를 짓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으니 촉히 길을 재촉하도록 하시자고요. 여러분들, 그럼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심기일전하여 길을 재촉한 일행들은 지체 없이 주막을 나서 혼여곡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옥나는 꿈에도 몰랐지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치게 될 크나큰 위기를 말입니다. 조심하시오. 땅이 얼어 까딱하면 절벽으로 곤두박질 당할 것이오. 오늘따라 혼여곡 산세가 유독 험하네 그려. 다들 정신 꽉 차리고 따라들 붙으시게. 절벽에 붙어서 꽁꽁 언 바닥을 조심스레 짚어가며 발걸음을 옮기던 일행들은 점점 굵어지는 눈발에 걱정거리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일행 중 유일한 여자였던 옥난이 뒤처지느라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 좀처럼 계곡을 넘어가는 일정의 기세가 붙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러다간 이 엄동설 안에 야숙이라도 해야 할 판이요. 사내들은 내심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내며 한참 뒤처져 따라오는 옥난을 흘겨보고는 깊은 탄식을 뱉었습니다. 주막에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옥난의 단아하고 밭꽃 같은 미모에 저마다 음험한 마음을 품으며 선뜻 그녀를 받아주었으나 막상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는 골칫거리가 되자 대단히 짜증이 오른 모양새였어요. 참으로 미안합니다. 길이 고되다 보니 일행 여러분들께 저는 짐만 되네요. 허참, 어디 혼여곡 넘기가 그리 쉬울 줄 아셨소. 낯짝이 반반하여 여정길에 흥이나 돋을 수 있으려니 했는데 이거야 원영. 투덜거리는 사내들 틈에서 옥나는 엄동설 안에 꽁꽁언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가며 제 발을 분주히 놀렸으나 참시새끼 험준한 여정에 이골이 나 있던 장사꾼 사내들을 따라잡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렬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몸을 추스렸지만 난생 처음 넘어보는 그것도 이리 험준한 고개를 넘는 일은 그녀에게 체력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던져주는 몹시도 혹독한 일이었지요. 앞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세진 눈발이 옥난의 눈앞을 매섭게 어지럽히며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큰일이구나. 그저 일행을 꾸리는 것이 기뻐 간과하고 있었는데 맨몸으로 한겨울에 눈 덮인 계곡을 넘는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님을 잠시 잊고 있었지. 무엇이야. 나 때문에 이들의 발걸음을 지체하면 아니 될 일인데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옥난은 저만치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서슬퍼런 낯빛을 보이는 사내들의 기세에 잔뜩 주눅이 들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병석에 홀로 누워 이제나 저제나 자신의 안전만을 기원하면서 약을 기다리며 홀로 있을 아비를 생각하면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험준한 산세와 얼어버린 얼음판, 게다가 굵어지는 눈보라까지 더해지니 일행들은 점차 말 수가 없어져 묵묵히 걸음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먹장인 하늘에선 점점 폭설이 퍼붓기 시작했고 이미 쌓였던 눈도 채 녹지도 않은 터라 이내 허리춤까지 쿡푹 눈에 파묻히니 일행들은 거북이 걸음의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는 것이 이대로는 경을 치겠구먼. 추위와 바람이라도 좀 피할 곳이 있어야 체력을 보존할 터인데 큰일이여. 20리는 좋게 넘어왔어야 정상일진데 아직도 이곳이라니 말이여. 걱정 속에 이리저리 눈을 헤치며 나아가던 그들은 잠시 후 저 멀리에서 허름한 동굴의 입구를 발견하고는 즉시 그쪽으로 향하며 외쳤지요. 저기 좀 보시오. 동굴이 있소이다. 필시 혼여곡을 지나다니는 신만이들이 꾸려놓은 대피호일 것이오. 부랴부랴 동굴 속 대피호에 당도하여 안으로 들어와 보니 일행들이 겨우 눈보라만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엉성하기 짝이 없는 동굴이었지만 이미 지쳐버린 그들에게는 좋은 휴식터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행은 동굴 속에 들어가 모닥불을 지핀 후 릴려드는 추위를 이기고자 몸을 붙인 채 둘러앉았고 이윽고 바깥은 야음이 깔려 한치 앞의 분간도 어려울 정도로 시커먼 어둠으로 뒤바뀌고 말았지요. 큰일이오. 평소에 반도체 오지 못한 기분이구먼. 이래서야 어디 제 시간에 혼여곡을 다 넘을 수 있을지 원. 글쎄 왜 아니겠나. 오늘은 불청객이 끼는 통에 영진도를 빼기가 어렵네 그려. 일행 중 하나가 옥난을 넌지시 바라보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뱉자 풀이 죽은 옥난은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애꿎은 모닥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얼어붙어 감각이 둔해진 자신의 두 발을 모닥불 쪽으로 살며시 내미려는데 대뜸 새우젓 장수가 그녀를 밀치며 퉁명스레 소리쳤지요. 아니 이보시오. 처자, 거 좀 비켜서 보. 나도 몸 좀 녹입시다요. 아주 혼자서 무슨 복로빵이라도 잡아두셨소? 어머머! 맥없이 밀려난 옥난이 민망함과 황망함 가득한 눈으로 일행을 바라보았으나 혼여곡을 넘는 속도에 진전이 없음을 모조리 그녀의 탓으로 돌리고 있던 분위기인지라 일행 중 그 누구도 옥난의 편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네, 참으로 미안합니다. 일찍이 이런 험준한 곳을 홀로 나서본 적이 드물어서. 그게 뭐 자랑이라도 된단 말이오.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혼여곡을 건널 준비가 되었다는 겐지. 옥난은 내심 그들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 생업이 걸린 그들의 애가 타는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 역시도 집에 홀로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리도 가슴이 메이고 조바심이 나는데 저 사내들이라고 자신만의 사연이 없었을까요?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이 없다면 애초에 혼자서는 혼여곡을 넘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신세였지요. 그런 사정을 아로새긴 그녀는 모닥불에서 몸을 비켜 한쪽에 웅크리고 말았습니다. 그나저나 대단히 큰일이오. 이러다 혹 산군이라도 만나면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으니 말이오. 이끼 이 사람아.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꺼내고 앉은 게요. 그 입 좀 조심하시오. 하필이면 천하의 재수 없는 소리를 방정맞게 발 없는 말이 천리란다는 것도 모르시오. 영물인 혼여곡 상군께서는 천리 밖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나타난다고 하질 않소. 사색이 되어 호랑이 이야기를 꺼낸 사내에게 면박을 주던 새우젓 장수가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질타 섞인 대답을 뱉어낸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약속이나 한 듯 산천을 찢어발기는 듯한 범의 포효 소리가 들려왔지요. 뭐시여 시방. 방금 그 소리는 호랑이 울음소리 아니던감? 소리가 바로 이 근방인디. 아이고 참말로 야단났네 이거. 이 사람아. 그러게 왜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서는. 그 입이 방정이네 방정이야. 일행들이 사시나무 요동치듯 경련하며 얼어붙어 있는 사이 옥난이 몸을 일으켜 대피호의 바깥을 향해 빼꼼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포효 소리의 주인공은 과연 그 몸집이 웅장하기도 하여 대피호 바로 근방의 바위 틈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는데 가히 기와집과 견줄 정도로
집채만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앞발을 쓸며 어슬렁거리고 있지 않겠어요? 진짜로 상구님이 내려왔어요. 입이 벌어질 만큼 엄청난 이용에 깜짝 놀란 옥난이 엉덩방아를 찌으며 황급히 뒤로 물러서자 그녀의 말을 들은 일행들은 그야말로 바지춤에 오줌까지 죽죽 지리면서 본격적으로 몸을 떨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옥난이 혼여국에 진입하기 전 주막을 나설 때 보았던 그 다부지고 강인해 보이던 사내들의 모습과는 참으로 딴판의 모습이었지요. 사람 살려!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호랑이의 거친 울음소리는 점점 더 대피호와 가깝게 들려오고 있었고 포효 소리에 동굴 속은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공포에 질려가는 사이 호랑이의 숨소리가 동굴의 한치 옆까지 들리게 되자 사내 중 하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모두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오. 솔찬이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중 하나가 대표로 제물이 되어 상구님의 노여움을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구먼. 아니, 뭐시오? 방금 재물이라고 하셨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사람을 던져주자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요? 그럼 뾰족한 방법 있는가? 누구는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 하겠느냐 말이오. 어디 더 좋은 수가 있으면 투덜거리지 말고 한번 꾀를 내어보시오. 말은 쉽소만 내 말은. 이것이 어디 그리 쉽사리 결정 볼 수가 있겠냐는 말이오. 그렇다고 하면 대체 누구를 제물로 정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행의 시선이 일제히 구석에 웅크리고 떨고 있던 옥난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리곤 새우젓 장수가 침통한 얼굴로 입을 열었지요. 어차피 이런 속도로는 상구님을 피한다 해도 결국에는 눈밭에 파묻혀 죽을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오. 다들 아닌 척하지 말고 냉정해져 보시오. 오직 나만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수. 이 처자와 끝까지 계속 동행하다가는 우리 모두 송장이 될 목숨이라 이것이오. 내 말을 똑똑히 이해하시겠소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나 어찌 멀쩡히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 처자를. 꺼림칙하다는 표정으로 일행 중 한 사내가 말하자 새우젓 장수가 버럭 고함을 치며 역정을 냈습니다. 그럼 내기 저 처자 대신 재물이라도 되시겠다는 거요? 내 그 결정 말리지는 않으리다.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소이까? 빌어먹을. 이거 별 수 없겠구만. 이보시게 처자 우리를 용서하시게. 당사자를 버젓이 앞에 두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던 사내들이 죄책감 가득한 얼굴이 되어 옥난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서려 있는 이기심과 공포심을 맞닥뜨리자 옥난은 밖에 있는 상군보다도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지는 것이었지요. 그럴 수가. 안 돼요. 제발 살려주셔요.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요. 홀로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님을 위해 약을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따라붙을게요. 제발 저를 내보내지 말아주셔요. 사정은 딱 하네만 우리도 어쩔 수가 없구먼 그래. 참으로 미안하네. 옥난이 사색이 되어 애절한 목소리로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두 손을 모아 빌어보았지만 안 그래도 혼여곡을 넘는 여정에 꽤나 걸리적거리던 옥난을 이참에 제물로 던져주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본 사내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녀를 향하고 있는 군중 심리의 불똥이 혹여나 자신에게 튄다면 큰일이었지요. 본인의 목숨이 달린 급박한 상황에 일행 중 그 누구도 그녀를 위해 발벗고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일행들에게 붙들려 내던져지듯 대피호 밖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바닥에 패대기 쳐진 옥난이 새파랗게 질린 채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들자 대번에 호랑이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맙소사, 하늘이시여. 옥난은 정신이 혼미하여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 자리한 호랑이의 두 눈은 옥난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듯 흉흉이 빛나고 있었지요. 이윽고 호랑이가 두툼한 앞발을 움직여 핏기가 가셔 창백해진 옥난의 앞으로 한 걸음 내딛자 끝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옥난은 그만 털썩 혼절하여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호랑이의 얼굴이 쓰러진 옥난의 몸 코앞까지 당도하였고 옥난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정신줄을 놓쳐버리고 말았지요. 어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산중의 외딴 곳. 산새가 요란히 지저귀는 소리에 옥난이 화들짝 놀라 눈을 뜨며 중얼거렸답니다. 대체 여기는 어디지? 내가 왜 이런 곳에? 그녀가 눈을 뜬 곳은 큼지막한 암벽으로 둘러쳐진 동굴 안이었습니다. 저만치에서 보이는 동굴의 입구에서 폭신한 아침 햇살이 퉁퉁 부은 옥난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래, 맞아. 기억이 났어. 분명히 나는 지난밤에 상군의 앞에서 옥난은 간밤 호랑이를 눈앞에 두고 혼절했던 기억이 똑똑히 떠올랐지요. 분명 그 상태로 호랑이에 물려가 죽은 목숨이라 여기고 있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는 노릇이구나. 이것이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일까? 그녀가 놀라 황망히 몸을 일으키려는데 무언가 등 뒤에 닿는 포근한 감각을 눈치챘습니다. 흐이! 소름이 돋은 옥난이 황급히 고개를 돌리자 세상에나 이것이 무슨 일이겠어요? 어제의 그 집채만한 호랑이가 글쎄 바닥에 드러누워서는 여지껏 옥난의 몸을 따뜻하게 품고 있던 것이었지요. 아니, 이 호랑이는 분명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윽고 누워있던 호랑이가 눈을 뜨고 그 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윽하고 차분한 눈길로 잠자코 옥난을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이를 본 옥난은 어쩐 일인지 이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레 손을 뻗어 호랑이의 턱을 쓸어만지자 호랑이가 낮게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동굴 안쪽에서 앙상하게 마른 암컷 호랑이가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암컷 호랑이는 옥난 옆에 익숙하게 자리를 잡더니 그녀의 얼굴 앞에다 제 아가리를 크게 쩍 벌렸지요. 어라? 암컷 호랑이의 입안을 살펴보던 옥난이 놀란 감탄사를 뱉었습니다. 호랑이의 입천장에는 사슴에 부러짐 뿔 조각이 박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나, 가엾게도 이것 때문에 먹지 못하여 일이 앙상해진 것이로구나. 옥난은 암컷 호랑이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호랑이의 입에 팔을 집어넣고 깊게 박혀있던 사슴 뿔 조각을 빼내었습니다. 자, 됐다.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나를 먹으면 곤란하단다. 알겠지? 그녀의 말에 암컷 호랑이는 크게 포효하고는 기뻐하는 모양새로 옥난의 머리에 제 머리를 부비며 그르렁거렸지요. 수컷 호랑이는 마치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는 듯 그 큼지막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옥난은 빙긋이 웃으며 그런 호랑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옥난이 호랑이 굴 속에서 매서운 폭설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날 밤, 옥난은 호랑이 부부가 잡아온 고기를 모닥불에 익혀 먹으며 동사하지 않고 따뜻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눈이 그치고 날씨가 맑게 개이자 옥난의 곁에 누워있던 수컷 호랑이가 그녀의 앞에 엎드려 고개를 돌리며 으르렁거렸어요. 설마 내 등에 업히라는 소리니? 옥난이 조심스레 호랑이의 등에 엎혀 목을 감싸주자 수컷 호랑이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우레 같은 속도로 동굴 밖을 뛰쳐나가 고개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이 쏜살처럼 지나가는 통의 멀미까지 느낀 옥난은 호랑이에게서 떨어질세라 제 눈을 질끈 감고 호랑이의 목덜미 털을 감싸진 손을 꼭 붙들었어요. 그렇게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신묘한 측지법이라도 쓰는 양 혼혈곡을 단번에 뛰어넘고 물을 건너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던 옥난의 집 마당 앞까지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연이어 벌어져 입을 다물지 못하던 옥난이 채 놀라움을 거두기도 전에 그녀를 내려놓은 호랑이는 번개처럼
몸을 움직여 사라져버렸지요. 벙찐 표정으로 호랑이가 사라진 방향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녀가 맥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참으로 신통방통한 일이 아닐 수 없구나. 사람을 잡아먹기로 이름 높은 그 무서운 상군이 나를 이리 살뜰하게 돌봐줄 줄이야. 게다가 집 앞까지 나를 바래다 주다니? 비록 혼여곡을 넘어 약을 사오진 못했지만 덕분에 엄동설 안에 얼어 죽지 않고 몸을 보전할 수 있었어. 옥나는 한숨을 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사라졌던 수풀이 바스락대며 갈라지더니 방금 전 그 호랑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난이 놀라 다가가자 호랑이는 그런 그녀의 발밑으로 육중한 뭔가를 툭 떨어뜨리고는 다시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오늘 참 저 녀석 덕분에 여러 번 놀라 자빠지는구나. 대관절 호랑이가 떨어뜨리고 간 것이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귀하디 귀한 사양이었어요. 옥난이 아버지의 병세를 고치기 위해 혼여곡을 넘어가 구하고자 하였던 바로 그 귀중한 약재였습니다. 맙소사! 그날 이후 호랑이는 사흘이 멀다 하고 짐승을 사냥하여 옥난의 집 앞마당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사슴이며 곰, 멧돼지, 심지어 노루까지 옥난이 살면서 단 한 번도 구경해 본 적 없는 짐승들까지 턱턱 사냥하여 던져두는 통에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덕분으로 아비의 약에 필요한 진귀한 재료들을 손쉽게 구한 덕택에 그녀의 아비는 나날이 병세가 호전되기에 이르렀고 이내 경석에서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호랑이가 던져준 짐승들의 고기 또한 매우 값이 나가는 것들이었으니 그것을 팔아 살림에 보탠 옥나는 차츰차츰 형편이 좋아지게 되었지요. 그녀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극진한 호랑이에게 받은 보은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몸져 누워있는 이웃들에게 호랑이가 준 귀한 약재들과 고기들을 나누며 그들을 돕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은덕을 쌓은 그녀는 혼인을 하고 가족을 이룬 이후로도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아 해로할 때까지도 행복을 잃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호랑이는 그녀의 곁을 지켜주며 수호신처럼 옥난의 곁을 맴돌았다고 하지요. 한편 다 함께 혼여곡을 건너던 그날 옥난을 대피호 밖으로 매몰차게 내던졌던 나머지의 일행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옥난을 내던지고 상군을 물렸지만 그 이후로 밤새 그칠 줄 모르고 퍼붓던 폭설에 발이 묶인 그들은 그렇게 대책 없이 대피호 안으로 밀려든 눈사태를 차마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듬해 봄, 혼여곡을 덮은 눈이 완전히 녹은 다음에야 얼어붙은 자신들의 주검을 세상에 내보일 수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